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탐정입니다. 지금까지 몇 편의 영상을 올렸지만 이번에는 고주몽에 대한 그 상징성과 또 어떤 의미에서 주몽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제 조건은 고대의 모든 인명, 지명 이런 것은 다 자신의 유래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그래서 나라에 큰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첫째는 제사, 둘째는 군대 스스로 지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제일 앞세운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를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도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고주몽에 대한 그 기원에 대해서 또 그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인가 아니면 전설시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나왔던 그러한 그 청동기와 그 다음에 유적지는 이 주몽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역사적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물들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전해오는 주몽, 의미도 없는 주몽이 아니라 이 주몽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출자와 또 그 나라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이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몽에 대한 기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구려는 곧 졸본부여다. 지금의 화주 또는 성천이라 하나 모두 잘못이다. 졸본주는 요동지경에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택동과 주울레는 자신의 조상들이 본래 잘 살고 있었던 조선의 선조들을 밀어내고 침략해서 점점 나라를 축소시키고 마침내는 압록강과 도만강 이남으로 밀어낸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러한 외교문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는 왜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자신의 역사라고 하는 판에 우리는 있는 역사를 없애가면서 극구 우리는 대륙을 역사적으로 영역으로 가져본 적이 없다. 이런 허황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타나고 거기에 있는 그 유물 속에 있는 기록들은 무엇일까요? 하기사 문맹들이니까 그걸 보고도 우리의 기원이 어디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겠죠. 그럼 배워야 되는데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잘못된 또 극히 한정된 자신들의 주장을 전부 우리들에게 세뇌시킨다고 할까요? 아니면 일본 학계에 그러한 잘못된 편견들을 우리에게 주입시키려는 노력이 눈물겹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사 고구려 본기에 이런 사실이 있다. 시조 동명성제의 성은 고시요. 이름은 주몽이다. 이보다 전에 북부여 왕 해부르가 이미 동부여로 피해갔으며 후에 부르가 세상을 떠나자 금화가 왕위를 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성이 고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원문에도 성이 고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성은 성이고 시는 시입니다. 그런데 성이 고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궤변일까요? 여기서 성을 모른다고 하든지 시는 고시라고 하든지 시는 고다 이렇게 하든지 뭔가 이게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성과 시가 동시에 나오고 알려주는 것은 고라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내용을 보게 되면 성이 고시가 아니고 동명성제는 고를 시로 했다 이렇게 해야 맞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성과 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기록이다. 휘는 주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에 부르가 세상을 떠나자 금화가 왕위를 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부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부를 말합니다. 부를 말하는데 지금은
불 이렇게 하지만 고대에는 계음절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루 이렇게 되었던 것이 오늘날 우리의 불이 되었다. 이렇게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본래의 성씨는 해씨였으나, 자, 여기서 본래의 성은 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이 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씨가 해입니다. 씨가 해. 왜냐하면 조선이라는 글자 자체의 최초의 이 글자는 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 조선할 때 처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고대의 방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고 똑같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보다 간화돼서 한나라 때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소급에서 올라가게 되면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이 글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자손들 보게 되면 주씨가 있고 어씨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 천신 하나님의 종손들입니다. 즉 부계로서 이렇게 고조선 시대 천신 하나님과 이렇게 해서 조선이 끝날 때까지, 고조선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천신 하나님의 부계로서의 그 시칭들을 고대의 방식으로 모아서 하나의 문자, 그러니까 하나의 족보로 만든 것이 조라는 글자입니다. 조선의 조자. 조선이라는 게 괜히 나오는 국호가 아니다 하는 것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영상을 아주 자세하게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본래의 성씨는 해씨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래의 씨는 해였다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를 씨로 했다 하는 이것은 문자의 발전을 보게 되면 천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천신 하나님의 두 가지 상징이 있는데 하나는 태양, 그 다음에 하나는 불꽃. 그래서 이것은 시칭. 뭐 오늘날로 치면은 똑같진 않지만 본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본래의 자신의 혈통 그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그 상징.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뭐 애플이라고 하면 요거는 스티브 잡스가 될 것이고, 요거는 스티브 잡스라고 예를 들면 요것은 썩은 사과, 애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본래는 해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 여기에서부터 이 불꽃이 아니라 부르는 이것을 가지고 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해를 가지고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났으므로 고를 싫어했다. 자, 그럼 여기서는 그냥 글자를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 해를 본래의 큰 해, 최초의 해는 누구냐? 신농 하나님입니다. 이 신농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아드님 따님은 바로 따님은 이렇게 되고 아드님은 이렇게 희화씨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고향 임금님이 되죠. 고향 임금님은 자신을 영상에서 보면 해, 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아들로 태어났으므로 고를 씨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곧 천신 신농 상제의 자손이다. 그리고 이분의 자손으로서 자신을 이렇게 그러니까 손자로서 이렇게 고자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천신 하나님, 아드님, 따님,
그 다음에 요 고향임금. 고향임금 자신이 여기에 보면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본래는 해씨였지만 자기가 손자이기 때문에 그 천신 하나님의 이 시칭, 혈통을 나타내는 이 시칭이 이렇게 돼가면서 자신은 이러한 고자를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고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천신 하나님의 시칭이 이 신이라는 글자가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신라와 그 다음에 백제 그 유물에서도 보면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경우에 보면 이사지 왕도에서 알지자를 가지고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는 것을 글자로서 나타냈습니다. 알지자, 이사지 왕도, 알지자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날 1.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지자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 직선으로 이렇게 글자를 만든 것입니다. 왜 직선을 했을까요? 시조, 천신, 상제, 이분의 이름자, 시칭이 직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천신, 이것은 소호금천씨입니다.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과 상대 족단이 되는 뉘조의 아들, 그러니까 따님이 되는 양잠신의 아들이 천자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신 상제 하나님의 그 다음을 이어서 천하의 그 호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북에는 천신이요, 목에는 소호금천씨를 천자로 하는 그 근본을 알아야 한다. 그 출발점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알지자의 본 의미입니다. 신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인식했던 그 지라고 하는 것,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를 글자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해가 씨였다 하는 해가 씨였고 최초의 근원이었고 그 다음에 고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손자다, 부계로서의 손자다 하는 것을 여기에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글자를 알아야 이거 바로 이러한 그 천신 상제 임금님과 그 손자가 되는 고향 임금님의 차이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지자는 바로 천신 하나님이 천하의 호가 되었고 그 다음에 소호금천씨가 되었고 그 다음에 고향 임금님이 세 번째에 천하의 호가 돼서 천자로서 천신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 그러면 천신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는 건 뭡니까?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다. 그 다음에 군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천신 하나님, 시조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천자밖에 없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제사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제정일치였기 때문에 바로 천자가 고향 임금님이었다. 그래서 그분의 후손들은 자신을 고라고 씨로 삼았다. 고주몽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가 성장하여 자를 주몽이라고 하니 그 나라의 소군에 주몽이란 활을 잘 쏜다는 뜻이다. 자,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잘 계승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활을 잘 쏜다. 즉 활을 잘 쏜다고 하는 것은 활궁자를 말합니다. 이 궁이라고 하는 것도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향 임금님으로부터 시작된 고향 임금님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몽이라는 말 자체도 바로 이 주몽이라고 한 이 인물이 선조가 고향 임금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요 뒤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건 이미 앞에 영상에서 전체적인 이 역사적 인물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도표를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뭐 다르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최초의 시작은 천신, 신농, 임금님입니다. 그래서 그 화폐를 보게 되면 거기에 신자가 이렇게 들어있고, 이분의 상징이 되는 것은 이분이 최초의 해를 자신의 상징으로 삼았기 때문에 큰 해가 되고 그 자손들은 작은 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는 알에서 태어났다 혹은 해에서 태어났다 하는 말은, 알은 해의 우리말이고 그 다음에 해에서 태어났다, 이 해는 천신 상제, 신농 임금님의 그 상징이기 때문에 이것이 토템이 되어서, 여기에 보면 천이라는 글자는 사람의 모습, 남자의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머리 부분은 알을 나타내고 목에서부터 다리까지는 큰 대자가 됩니다. 쌍용 문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큰 해, 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손들은 바로 자신은 이 큰 해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가 큰 해라는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냥 해에서 태어났다, 이런 의미, 천신 하나님의 계승자라는 의미로 해를 자신의 호칭 중에 이렇게 삽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주몽이라고 하는 것이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고 하는 것은 고향 임금님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고향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향 임금님이 자신의 상징을 활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근거로서 이렇게 닭본이 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버지 알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알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고향 임금님이 자신의 토템이, 그 상징이 바로 활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대로 자손들에 의해서 계승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대로 이 근문에 보면 딱 요 하나만, 활 모습만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그 근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겠어요? 고향 임금님이겠죠. 자, 갑골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갑골문에 보면 바로 이 활이 여기에 있습니다. 좀 확대해 보면, 자, 이 궁이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글자가 대칭되는 이 모습으로 있습니다. 추자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궁과 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형태가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죠.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분이 앞이면 이분이 그 다음이다, 즉 다음 세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형제 중에서 고향 임금님의 뭐 그 동생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대칭이 되는 서열상 그 다음 사람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고향 임금님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추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자와 이 추자는 서로 간에 계승관계에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도 보면 고향이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바로 천신 하나님의 태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천신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이렇게 양족이다, 유목민족의 자손이다, 그리고 나는 고를 씨로 삼았다, 이 역사 기록이 정확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글자를 모르면은 고대 문자와 이렇게 크로스 체킹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글자들은 한 50가지 정도 알아두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고향, 이것도 고향. 여기 보면 삼각형이 하나밖에 없죠. 여긴 두 개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위에 있는 이 삼각형은 족칭을 나타냅니다. 삼신의 자손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몇 세대 인물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밑에 수직선, 천신 하나님의 그 상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족칭까지 포함해서 표현한 고자가 되고, 이것은 그냥 고자, 족칭을 생략한 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이거 다른 인물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거는 고대 문자에 대한 규칙을 잘 몰라서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광개토대왕 경주 호우에도 보게 되면 호우에 정자가 나옵니다. 호우에 정자가 나옵니다. 호우에 보면 이렇게 정자가 표현이 되는데 이거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이 정자의 가운데에 태양을 R을 그려놓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 두꺼워서 잘 표현이 안 되네. 이렇게 R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신이 천신 하나님, 즉 여기서 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후, 제후로서 나타나는 이 정후는 여기에 자신이 시작이 바로 이 천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으로 여기에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는 이 글자라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보다 디테일하게 설명한 것이고 이거는 그냥 다 알겠거니 하고 통용되는 그러한 정자를 쓴 것이죠. 그래서 광개토대왕 거기에 이 정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갑골문에도 궁과 추가 동시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궁고양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통 고양으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고 또 사계에서도 사마천 사계에서도 고양 임금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른 걸 보시면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하백의 딸, 즉 유화 부인입니다. 유화 부인에 대해서 금화왕이 하백의 딸 이분을 태후의 예로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태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의 부인, 즉 자신의 어머니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해무수와 유화 부인이 이렇게 해서 주몽을 낳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화 왕이 태후의 예로서 이렇게 대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유화 부인이 부르의 아버지 부르의 부인이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해무수와 부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또 의문이 되죠.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는 이것이 고대 북부 유목민족에서는 이것이 여전히 고대의 푸나르와 목의 사회, 이것이 북의 사회로 넘어오기는 했지만 푸나르와의 그 혼인 제도는 여전히 관습적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어 왔었던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고대 유목민족들, 저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보면 앞선 첫 남편이 죽으면 그 부인은 그 형제 중에 누군가 하나 혹은 동생 혹은 조카, 그러니까 아들뻘이죠. 아들뻘이 이렇게 그 다음에 남편으로 되는 그것이 나타납니다. 한나라 때까지만 해도 바로 왕소군의 예를 들어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왕소군이 선우의 부인이 되었다가 그 선우가 죽자 선우의 아들과 또 이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참 오늘날로서는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혼인이지만 고대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 대체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화 왕이 유화 부인을 태후로서 대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해무수 다음에 유화 부인과 이 부르가 다시 재혼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태후로 이렇게 한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몽은 뭐 직접적으로 해무수의 아들이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백의 딸 유화 부인을 기준으로 할 때는 주몽과 부르는 형제격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후에 재혼을 하고 난 이후에는 주몽은 부르의 아들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역사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기록이 잘못됐다.
기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고대 유목민족의 그 사회 제도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사회의 그 푸너라와 혼을 이해한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당시의 법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모수 이후에 유아 부인은 부르와 혼인관계를 이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기에 태양, 알을 갖다 표현했습니다. 자신은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고향 임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도 똑같은 고향 임금님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알이 빠졌습니다. 태양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같은 인물이죠. 왜냐하면 이 고자라는 글자 자체가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발전되어 온 그런 글자이고 이것이 천신 하나님의 손자라고 하는 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다시 설명드립니다. 천신 하나님은 바로 이 신자로서 표현하고 자신의 토템은 상징은 태양과 불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해라고 기록을 했고 또 이 불꽃 이것을 불꽃 염자 불화자가 겹쳐 있죠. 불화자가 겹쳐 있어서 염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라고 하는 글자는 이분의 상징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혈통관계를 나타내는 글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천신 하나님의 이 글자에다가 그 다음에 희와씨 이렇게 되죠. 아드님입니다. 그 다음에 고향 임금님은 자신이 이분의 두 번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인물, 이분은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삼신의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 인물, 이분은 삼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두 번째 인물. 왜냐하면 희와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고자가 되고 이것만으로도 고자지만 자기가 족표, 삼신을 나타내는 족표를 해서 삼신의 자손으로서 두 번째 아버지에 이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인물.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인물이다. 천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바로 천신 하나님의 상징이 되는 태양을 붙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죠. 이거는 다르게 바꿔서 한다고 하면 천신 하나님의 시칭, 이것을 붙잡은 인물 해서 이것과 같은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글자는 같은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백의 딸 유화 부인이 부르의 처로서 그 아들 금화 왕이 태후의 예로서 이렇게 존중했다 하는 기록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상할 것이 없다. 현재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고대에 북의 사회로 전환이 되었어도 여전히 푸나르와의 사회의 그 모습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1대1의 혼인제도로 바뀌는 그런 때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손임금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산택과 초목과 조소를 다스리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이깁니다 하였다. 손임금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말이 옳다. 이가 내가 나의 우인이 되어라 하셨다. 이기, 여기서 이기라고 하는 것은 백익을 말합니다. 이기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주, 호, 웅, 비에게 사양하니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붉은 주자, 호랑이 호자, 고몽자, 말곰 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문자대로 하게 되면 호랑이에게 사양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 호, 웅, 비 이것은 다 고대의 자신의 토템, 자신이 소속된 그 족단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족단을 대표하는 인물을 여기에 주, 호, 웅, 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 호, 웅비 이 네 사람에게 사양을 하니까 순임금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 이게 말이 옳다. 그러니 가서 내 직책을 조화롭게 수행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주, 호, 웅, 비가 말 그대로 무슨 동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동물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는 그러한 족단 그리고 그 족단의 대표를 여기에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호, 웅비는 다음에서 설명됩니다. 주, 호, 웅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나타낸다 하는 것을 먼저 여기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으로 쓰였다. 성으로 쓰였다. 주호 웅비가 다 성이고 그 다음에 인명, 사람을 나타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이라고 표현하고 시가 없는 것은 고대의 기록이기 때문에 고대에는 성과 시가 없습니다. 성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호칭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엔 모계 사회이고 푸나라와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1대1이었으면 한 분이었으면 난 누구의 아들이요 할 텐데 그때 당시에는 이 군원제에서 그 다음에 종래혼으로 거치고 또 그 다음에 고조선 시대에는 아버지 둘, 어머니 둘 이런 식으로 혼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식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는 당연히 알겠죠. 그러나 누구의 시를 받아서 낳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를 특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로 갈수록 성만 나옵니다. 성. 그러다가 이 시칭 고향 임금님처럼 점점 이렇게 그 자아의식이 점점 강해지는 상태에서 후대의 자손들은 나는 누구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아버지 중에서 나는 누구의 자손이다 이것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시가 독립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성시로서 표현이 되게 되죠. 고조선 시대에는 성만 있지 시가 없습니다. 남자는 그 자신의 호칭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정확하게는 자신이 아버지가 누군가는 모르죠. 그래서 역사 기록에는 어머니는 알았으나 아버지는 몰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주는 성으로 되어 있고 전후의 후예가 주에 봉해졌다. 이 주에 봉해졌다. 여기서 보면 붉은 주자이고 이 끝에 있는 이것은 골, 읍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전후의 후예가 자신의 성을 주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지명으로 할 때에는 주씨가 다스리는 땅 그래서 이런 골, 읍자가 붙어서 주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후에는 초나라에게 멸망당해서 그 자손들은 초나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끌려가서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주라고 주씨의 마을이다 이런 의미로 주라고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자가 됐든 그 다음에 고읍자가 있는 이 주자가 됐든 이것은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대 문자로 보게 되면 나무 목자에 태양이 떠 있습니다. 이건 나무 목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향 임금님의 상징입니다. 고대의 문자는 다 사람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고대에는 나무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한참 후대에 그렇게 나무로 보였거나 아니면 나무와 관련이 있는 직책을 가진 인물이었거나 이 사람을 나타낸 것이지 나무를 나타낸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태양이 없다고 하면 나무 목자가 되고 이 나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전후기로 되어 있는 고향 임금님의 시칭, 직책의 이름, 관직명 이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큰 해님이 되는 그분의 손자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태양, 나는 그분의 손자다 이렇게 여기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이 나무 목에 이렇게 옆으로 하나를 그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분의 자손이다, 아들이다
다음 세대다 하는 표현이 여기 들어있고, 여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분 다음에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이렇게 계승되어 내려간 그 성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주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주나라에 대한 설명을 보면 추에 나와 있습니다. 이 노현, 산동 곡부에 있었던 나라, 그것이 노나라죠. 공자가 추왕을 해마지 않았던, 그리고 역사에 가장 기준으로 삼았던 그 나라, 표본으로 삼았던 나라가 노나라입니다. 이 노나라는 후대에 된 것이고, 그 이전에는 여기에 고향 임금님을 나타낸 것처럼 주씨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주국, 같은 주가 되었죠. 주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전옥의 후손이 봉해졌다. 그러니 추가 예전에 주나라였다. 그렇다면 추는 주나라 다음에 이것이 변해서 추로서 이렇게 표현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나라가 변해서 추가 되었다. 이게 언제적이냐? 맹자가 있었던 그때입니다. 맹자는 바로 이 추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추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주나라가 추로서 지명이 바뀌기 전에 그것으로서 표현된 것이고, 그 다음에 추모 이렇게 할 때 추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 주나라 명칭이 개명된 이후에 그 내용이지만 결국은 같은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호랑이 성. 자, 한나라 때까지만 해도 혹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성으로 쓰였다는 사례를 여기 이렇게 쓰고 있죠. 자, 여기에 호랑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관점은 그러니까 고향 임금님의 자손, 주. 이것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웅 이래 되어 있습니다. 곰웅 되어 있는데 여기 사계 오제 본계 보면 황제는 유웅씨다. 즉 웅녀 얘기하는 것은 바로 황제의 혈통을 이은 황제계에 속하는 여자다. 즉 이것은 고조선이 신농계와 황제계, 즉 양잠신 뉘조와 혼인한 황제의 족단, 거기와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인데 바로 단군 신화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여기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여기 유웅, 나라 이름으로도 쓰였습니다. 황제가 도읍한 것이다. 뭐 황제가 유웅씨니까 당연히 뭐 지역명도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에는 고조선 시대에는 성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시로 얘기하면 뭐 웅씨가 되겠죠. 자, 비.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명. 양호, 주호웅비, 주호웅비 여기에게 사양했다. 이렇게 넘겼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은 사자가 됩니다. 고대의 사자. 자, 이거는 욕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면 비자가 됩니다. 하나, 두 개가 있죠? 비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불화자가 됩니다. 이건 뭡니까? 불화자라고 하는 건 불임금, 신농임금님의 순임금님의 다음 사람? 뭐 하여튼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 여기에 보면 사는 자성입니다. 즉, 푸너라우 사회에서 자는, 주부가 아니고 종부, 잉첩, 이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월이라는 건 여자를 나타내는 것이고, 육. 그러니까, 황제의
종부가 돼서, 즉 신농 임금님의 따님이 황제의 두 번째 부인, 그러니까 주부와 종부 푸나라고 살기 때문에 2대2입니다. 그러니까 큰 부인이 있고 작은 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농 임금님의 따님인 누조는 바로 황제의 작은 부인으로 들어가서 낳은 자식이 소호금천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작은 부인의 아들이다 하는 뜻으로 바로 이 기자를 쓴 것입니다. 지금은 기라고 읽지만 고대에는 사로 이렇게 불렀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웅이라고는 이 자체만 해도 이것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천신 하나님의 그 상징, 불,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글자가 발생을 했다. 황제조차도 중국의 시조라고 하는 황제조차도 자신의 그 시칭을, 자신의 호칭을 천신 하나님, 불 임금님을 기준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는 글자로서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곰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글자만 보면 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의 따님이 되는 누조와 혼인한 바로 이 빛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여기도 이제 글자 위에 요것을 빼고는 다 곰, 웅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말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주호웅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새김을 하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특히 주몽할 때 주자는 바로 고향 임금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글자상으로도 고자와 상부한 서로 간에 개념이 일치하는 그런 글자를 써서 자신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주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뭐 나무가 뭐 가운데가 붉은 색깔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본래의 사람을 나타낸다는 것과는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대에 해석을 그렇게 했다, 이해를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시족을 알리는 그 설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욱의 후예가 조나라에 봉해진 것, 조나라에 봉해졌고 후에 초나라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그 자손들이 뭐 포로로 끌려갔든 어쨌든 그렇게 간 그곳에서 그 지역을 자기네들이 사는 곳이다 해서 주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몽은 사실 이쪽으로 남쪽 초나라에게 끌려간 그 시족과는 좀 반대 방향으로 넘어온 것이죠. 대륙을 탈출해 가지고 이렇게 부여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거기서 고구려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족이라고 하더라도 난리통에 이렇게 서로 사방 뿔뿔이 이산가족으로 흩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신라의 그 시조로 보는 투후 김일제의 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손들은 지금 신라에 합류한 그 세력들은 이렇게 요동을 거쳐서 신라와 합류를 했지만, 그렇지 않고 남아서 한 나라를 재건하겠다든지 아니면 독자적인 나라를 세우겠다든지 하는 그러한 또 다른 투후의 자손들은 산동성 혹은 산동성이거나 아니면 저 총나라 땅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섬서성 그쪽으로도 일부가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총시로 산동성에 간 그 일족들은 탄압을 피해서 잡히면 뭐 끝나는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총시로 바꿔서 그렇게 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자신을 신분을 숨기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씨는 본시 주나라 땅에 있었던 사람이고 성은 조였다. 주가 나라를 잃어버리자 초나라한테 멸망당하죠. 그 자손들이 그 초나라 땅에 끌려가서 살고 있는 그것을 주라 했고 또 그것을 시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래의 뜻은 고향 임금님의 자손과 그들의 사는 곳 그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몽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뭐 소가 우는 소리 하는데 진짜 참 이건 본래의 의미는 아니죠. 이것도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먼저인데 동몽주 이 몽산을 시로 했다. 진나라의 장군 몽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몽 지역의 주로 몽산의 그것을 시로 삼았다. 몽산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장자는 몽인이다. 몽 지역의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양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양국도 바로 곡부 그 아래쪽에 있는 그런 나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그 한민족을 형성한 그러한 인물들 또 개국 시조들은 보면은 다 자신들이 고조선의 후예이고 고조선이 처음 자리를 잡았던 산동 곡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고조선의 후예일 뿐 아니라 천신 하나님의 후예이고 또 그분들의 그 천신 하나님과 혹은 삼신에게 제사를 올렸던 그런 인물이다. 삼신에게 제사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특히 천신 하나님께 제사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적통자, 혈통을 계승한 적통자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몽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모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할 때 이 지 이것과 같은 의미죠. 알지. 그래서 이것은 주몽 이렇게 고구려의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몽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모양이면서도 이것이 지역명을 이렇게 동시에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몽이라고 했지만 만약에 신라 사람이었다 하면 신라 방식으로 하면 주지 알지가 아니라 주지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이 몽 지역에 관련된 인물이면은 몽오, 몽무, 몽염 해가지고 진나라가 망할 때 마지막 장군이 이제 몽염이죠.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역사에 있어 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주몽이라고 하는 것은 곡부 지역의 주나라를 자신의 뿌리로 생각하는 뿌리를 가진 그러한 후손 어린아이라고 할 때 아들 자자 혹은 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자 자체는 바로 고향 임금님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삼신이죠. 여기 보면 최초에 이렇게 천신 하나님이 세대를 관통해서 수천 년간 항상 이 민족의 중심을 기준을 이루게 되는 분이고 그 다음에 아드님, 따님 이렇게 해가지고 세 분을 나타내게 되면 천신 하나님의 아드님, 따님이기 때문에 역시 아드님, 따님도 신이라는 글자를 방향만 바꾸어서 이렇게 자신들의 시칭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게 되면 이건 삼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삼신이면 희화씨까지고 그 다음에 고향 임금님은 희화씨의 아드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신 희화씨의 그 아들이다. 그 다음 세대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상하 대칭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후대에 이것이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가지를 나타낸 것 같다 해서 나무 목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혹은 고향 임금님이 천자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나무와 관련된 어떤 직책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추정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신이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태양을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벌써 천신 하나님의 손자인 고향 임금님이다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자, 여기도 제일 끝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옆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나무목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삼신의 그 다음 세대라는 걸 알려주고 고향 임금님이고, 그 다음에 옆에 하나를 그음으로 해서 고향 임금님의 아드님이라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보게 되면 여기에 고향 임금님을 나타내는 이 글자, 목자, 여기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그러면 이 글자에 다음 사람이, 다음 세대든 다음 사람이 나는 이분의 다음이다 해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알리는 이 두 개의 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고조선 3대라고 하면, 이것은 4대, 이것은 5대 이렇게 되는 것이죠. 5대는 순임금을 나타낸 세대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향 임금님은 여기 고향 이렇게 써져 있죠. 고향 써져 있고, 그 다음에 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을 잘 쏘기 때문에 주몽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자 자체가 출발이 고향 임금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거 혈통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상징 중에 하나가 활을 잘 쏜다는 것입니다. 고향 임금님이 활을 이렇게 자신의 상징 이것으로 했고, 후손들은 이것을 대대로 이어서 자신이 활과 관련된 고향 임금님의 자손이다, 후손이다 해서 이거 궁이라는 것이 이게 성씨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대로. 그러니까 이 궁이라는 것이 토템으로, 성으로 시작돼서 내려온 것은 바로 고향 임금님 때로부터 전해 내려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 손자 계속 줄줄이 내려갔겠죠. 이것만 보더라도 고향 임금님의 혈통과 토템이 무엇이냐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읍을 나타내는 이것이 붙게 되면 바로 어떠한 이게 주나라 할 때 주자가 이렇게 되면 고향 임금님의 자손이 봉함을 받은 지역, 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뭐 이것도 생략될 때가 있기는 한데, 하여튼 이것과 이 주는 동일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주몽이라는 글자는 고향 임금님의 후예를 봉했던 곡부의 소국, 주나라의 계승자, 거기에서 온 사람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먼저 와 있던 부여 쪽으로 가서 거기서 성장하다가 결국은 고구려를 세우는 그러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한민족의 뿌리는 항시 곡부다, 고조선은 곡부다. 그래서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될 것은 단군조선은 절대로 고조선이 아닙니다. 고조선의 후손이 세운 나라 중에 처음 나타난 것이 단군조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조선이 시작이 되는 기원전 2333년 이것보다 이미 앞서 고조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조선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아주 상세하게 그 고조선의 각 획마다 그 의미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알면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설명에 불과합니다. 조선이라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유물이나 문자나 고대 역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신화전설 시대로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은 역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참 용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얘기를 하면 유사학자라고 그러죠. 자기가 무식한 건 모르고. 자, 어쨌든 여기에 주나라라고 하는 것은 춘추 시대에 존재했던 조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조성입니다. 제후국으로 자귀는 자적이었고,
현재 중국 산동성 추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루국으로도 불렸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주나라의 위치. 그래서 최초의 도읍지가 어디냐, 고조선의 도읍지가 어디냐 하는 것을 할 때 아사달이라 그럽니다. 아사달은 아의 땅이란 뜻이고, 이 아는 도대체 뭐냐? 설문해자에서는 아는 곡부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부 지역이, 곡부 땅이, 그것이 고조선의 최초의 아사달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점점 흩어져 가지고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그 족단이 있게 되면 그 족단이 도읍지를 삼는 중심 지역이 아사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달은 뭐 두 번째 아사달, 세 번째 아사달 줄줄이 있겠죠. 그것은 남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산도 진나라 도성 앞에 있는 그 줄령, 그것이 종남산입니다. 그것을 약칭하면 남산이 되는 것이죠. 이 남산인데 이 진나라에서 살던 사람이 사방으로 흩어져 살고 또 이 땅에 많이 몰려갔기 때문에 진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그것을 본따서 그 복에 산이 있으면 전부 진나라 때의 그 지명을 따서 그것을 종남산 혹은 남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평양도 어디 한 가지인가요? 평양도 최초의 평양은 요임금으로 되어 있지만 문헌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실제로 발굴되는 고대 초기의 금문을 보게 되면 최초의 평양은 요임금의 아버지가 되는 고신씨가 도읍했던 그것이 평양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임금의 평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자손들이 계속 이동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평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북도 평양에 있는 평양은 요임금의 평양이 아니라 바로 고조선의 후예들이 흘러 들어오면서 그것을 평양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지명의 기원이 어떻게 되고 그 지명으로부터 자손들이 어떻게 흘러가서 자기들이 사는 그것을 자신의 뿌리를 나타내는 그 지명으로 사용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노나라가 곡부, 즉 최초의 아사달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몽할 때 여기 주나라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후대에 맹자 때에 이것이 추현, 추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모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담이 있습니다. 이 불화자 두 개 보시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불꽃 염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염제 신농 하나님의 그 자손들이 여기에 모여서 살던 곳, 최초로 살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지명들을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보게 되면 다 우리와 관련이 있는 그 나라나 인물은 바로 노나라를 가운데로 하고 중심에 있는 이 지역, 이것이 다 고조선과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 대륙을 이탈해서 나라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 곡부 땅이 대륙 역사의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이고, 점차 이 후손들이 번성해서 퍼져나가면서 이것을 다 나라 이름으로 삼고 자신들의 조상을 기억하고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지역, 고조선의 중심지역은 노나라이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한 그 일대가 다 고조선의 지역이고 소위 말하는 동이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나라, 이 주나라가 있고, 이 주나라가 512년에 초나라에게 멸망합니다. 초나라한테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 진나라와 초나라였는데 초나라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예 들어가서 나라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초나라로
데려간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별난 쪽에서 남쪽 초나라로 강제 이주한 족단이 있고, 또 여기를 탈출해서 위로 북상한 그 족단이 바로 주몽과 관련된 그런 족단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나라를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주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이 통째로 다 이게 주나라였었는데, 이게 우리 몫을 떼어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간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노나라에 붙어 있는 소국이면서 그 소국 안에서 또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소주국, 작은 주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바뀌어서 주나라에서 3개의 나라가 됐다. 소국인데 거기서 또 쪼개가지고 더 작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삼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주나라의 출신이 바로 주몽이다. 그래서 이 주나라가 지도상뿐 아니라 실제로 1900년대인가 그때 그 유적지가 발견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많은 유물들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 소국이기 때문에 역사 기록에서는 이 주나라에 대한 그 기록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상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나라를 보게 되면 바로 이것이 아까 지도에서 본 그 위치에서 이렇게 유적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뭐 나름대로 이렇게 구획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오는 그 지도를 보게 되면 북지, 곡부현, 경계, 곡부현의 경계 30리. 30리니까 소국이죠, 뭐. 아주 작은 겁니다. 차로 가면은 뭐 얼마나 갈까? 한 10분? 15분? 이 사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그 지도가 전해져 왔는데 실물이 여기 이렇게 발굴이 됐습니다. 거기서 나온 유물들을 한번 구경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청동 기물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5개의 곡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5개가 있는데, 이것은 사자가 되고, 그러니까 5개라는 것은 5를 나타내는데, 이게 5번째 세대인지 형제 중 5째인지 그거는 잘 모릅니다. 기록도 크로스 체킹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5번째, 형제 중 5번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5번째, 형제 중 5번째가 그 순임금이었고 천자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기념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근거는 없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무슨 기록이 들어있었는데, 판독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좀 보다 고화질을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유물들이 있었는데, 내용들을, 이 기물의 형태들을 보면 나름 상당히 좀 뭐랄까 선진적인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글자들이 있어요. 하여튼 나름 뭐 요걸 보면 이건 추자에 가까운 글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깨지고 이래서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여기 고자가 있네. 고자로 볼 수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주나라가 고향 임금님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글자가 여기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내용으로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모는 고구려의 본향, 그 기원 지명과 뿌리, 고구려의 성격을 알리는 글자다. 즉 추라고 하는 것은 주나라가 후대에 맹자시대에 그 지명이 바뀌어서 추로 됐어요. 그러니까 추나 같습니다. 모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추 지역의 위쪽에 있는 또 다른 그 작은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도 나라를 이루고 살았겠죠. 그래서 추모는 이 둘과 무슨 관계가 있는, 서로 혼인 관계가 있든 뭐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추라는 것은 자신의 씨가 되고 모는 성이 되는 그러한 그 관계, 부계와 모계를 나타내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뿌리를 이 산동 곡부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모는 고조선이 일어난 지역의 도읍에서 개원해서 동천한 나라로 천신 상제의 혈통을 이은 자손의 나라의 뜻이다. 그렇습니다. 본래 고조선의 중심이 곡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선이란 글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몽은 이 주자라는 것은 문자상 고향 임금님의 후손의 뜻이고, 훈으로는 불다는 뜻인데, 이 불다는 것은 신라에서는 박역거세를 붉은해 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해, 떠오르는 붉은 해, 그 빛이 붉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색깔로 천신, 신농,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색깔로 여기선 표현했습니다. 뭐 이러한 그 전통은 조선시대까지도 종로에서 이렇게 유적 발굴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붉은색을 칠한 어떤 그 와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다 이 붉은색을 칠한 것은 벽사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본래의 의미는 신중의 신이 되는 천신 신농 임금님을 상징하는 붉은 해의 빛깔이 붉기 때문에 그 붉은 빛이 바로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어떠한 것보다도 더 강력한 가장 높은 임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벽사의 뜻이 있는 것이죠. 이 잡신들은 이 신농 임금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문자상 고향 임금님의 후손의 뜻이고, 훈으로는 불다의 뜻으로 붉은해 임금처럼 떠오르는 붉은 해인 천신 하나님의 상징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붉은해 임금 할 때도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데, 전체적인 역사 수천 년간에 흘러오는 그 맥락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지, 그것과 관계없거나 무시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고대 그 기록들은 다 고조선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문해자에서는 아는 곡부를 말한다. 아왈 곡부야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이 진짜 맞는 것이죠. 아까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추라든지 주라든지 모라든지 그 한민족 건국 시조, 동방의 건국 시조들은 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명신화라고 하는데, 동명이라는 건 뭡니까? 동쪽을 밝혔다 이 말입니다. 그 밝혔다는 것은 대륙의 동쪽에 있는 곡부 땅에서 고조선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 후손들이 부여와 뭐 고조선, 백제, 신라, 가락 다 이렇게 자기들이 그 나라를 이루고 선진 문명을 유지한다고 하면 그 최초의 그 건국 시조는 동명이 되는 것입니다. 동쪽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을 밝힌 천신 하나님처럼 그 자손된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세운 나라에서 동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명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천신 하나님의 계승자, 두 번째는 천신 하나님처럼 자기 나라에서 동방에서 고조선을 세웠던, 밝혔던 그러한 역사를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재현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의 아사달은 고조선의 도읍지가 되는 곡부 땅처럼 그 각 나라마다
이게 아사달이 별도로 있는 것이죠. 자, 곡부를 중심으로 하는 고조선의 강력이었으며 산해경의 기록이 옳다는 것을 알려주고 해모수, 고주몽, 춘모 등이 다 고조선 도읍지 출신임을 알린다. 그렇습니다. 다 나는 고조선의 시조가 되는 고조선의 후예다. 정통 후예다. 그래서 해라고 표현을 해도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란 뜻이 되고, 이 고주몽 할 때 이 고는 천신 하나님의 손자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고, 글자 자체가 천신 하나님의 시칭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손조가, 그러니까 고향 임금님의 자손된 자기의 손조가 곡부 옆에서 주나라를 이루고 살았다. 그 다음에 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승자, 어린아이, 계승자. 그러니까 신라에서는 알지 하듯이 지를 썼지만 여기서는 몽을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모라고 하는 것은 주나라의 이름이 바뀝니다. 기원전 500년대에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이 추모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나라, 그 주모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모는 후대에 바뀐 주나라의 다른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몽하는 것이 먼저 있었던 주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추모는 그 후대에 불렸던 그 동일한 나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 고조선 도읍지 출신이죠. 그래, 이상으로서 추모와 주몽의 차이점,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